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쟁이 단순한 기업 내부의 보상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양극화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의 급성장이 특정 기업과 종사자에게 집중될 경우 임금 격차뿐 아니라 주거와 자산, 결혼과 출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보고서에서 AI 확산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 집중될 경우 소득 양극화가 기존의 자산 양극화를 더욱 고착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강국 대만의 사례를 한국이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만에서는 장기간 억제됐던 일반 산업의 임금과 달리 반도체 종사자들의 소득이 크게 상승하면서 이른바 TSMC에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고소득 반도체 종사자들이 특정 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리면서 청년층의 주거 부담과 결혼, 출산 문제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어느 기업에 소속돼 있느냐에 따라 임금 수준이 크게 달라지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높은 임금과 성과급을 따라가기 어려워 인재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숙련 노동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고 협력업체의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는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익을 성과급으로 얼마나 나눌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가 지속돼야 하는 만큼 호황기의 이익을 인재 양성, 기술 개발, 공급망 구축에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투자 규모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산업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반도체 성장의 결과를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려면 다른 산업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도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인재, 지역과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미래 대응 기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대한민국 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은 지금 중요한 과제는 반도체 기업만의 잔치를 넘어 성장의 혜택을 국민 전체로 얼마나 넓게 확산시킬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전선에 미군의 방공무기와 함정, 감시 자산이 집중되면서 아시아 지역의 방어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 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에서 이란의 공격으로 드러난 중동 미군 기지의 취약성이 아시아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장대한 분노 작전 이후 중동 전역에서 2,000회가 넘는 공습과 미사일 드론 공격을 감행해 8개국의 미군 기지 최소 20곳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입은 피해는 최대 13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미군 항공기 42대 이상이 파손되거나 파괴됐고 요르단에서는 미군 3명이 사망했습니다. 카타르의 미 합동작전센터와 바레인의 미 해군 중부사령부 시설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시아입니다. 중국은 이란보다 훨씬 많은 고성능 드론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 괌, 한국에 배치된 미군 기지들이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존스 국장은 패트리엇과 순항미사일 요격체계 IFPC, 자폭 드론 대응용 코요테와 메롭스 등을 서둘러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이저와 고출력 마이크로파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 전자전 장비와 함께 군사시설 지하화와 콘크리트 방벽, 위장, 은폐, 기만 전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군의 무기 고갈도 새로운 변수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전쟁에서 사용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이 1,500발을 넘어섰으며 이를 다시 채우는데 2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 배치됐던 방공자산과 항공모함, 구축함, 감시 전력이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방어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국의 재래식 방어 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 독자적인 핵 억지력 확보 논의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의 파장이 이제 아시아의 미군 전력 배치와
한반도 안보 체계까지 흔드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가 만든 95분짜리 장편 영화의 제작 비밀이 통째로 공개됐습니다. AI 영상 전문 기업 힉스필드 AI가 95분 분량의 AI 장편 액션 판타지 영화 헬 그라인드의 전체 제작 데이터를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장편 AI 영화의 프롬프트와 제작 자산, 워크플로우 전 과정을 외부에 개방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힉스필드는 지난 8월 5일 힉스필드 글로벌 필름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관련 제작 데이터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헬 그라인드는 약 50만 달러의 제작비가 투입됐으며 힉스필드 자체 AI 모델 소울과 바이트댄스의 영상 생성 모델 시댄스 2.0 등이 활용됐습니다. 이 영화는 지난 5월 칸 영화제 기간 현지에서 상영되며 큰 관심과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이번 공개가 주목받는 이유는 AI 영상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캐릭터와 배경, 장면 사이의 일관성을 장편 영화에서 어떻게 유지했는지를 실제 제작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데이터에는 캐릭터의 외형과 움직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은 물론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기술을 활용한 공간 구성법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모델, 카메라, 피사체, 화면 분위기, 행동을 각각 통제하는 MCSLA라는 프롬프트 설계 방식도 공개됐습니다. 창작자들은 힉스필드 AI 스튜디오와 공식 깃허브를 통해 이 제작 방식을 살펴보고 자신들의 AI 영상 제작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작진은 AI 영화의 핵심이 한 번에 완벽한 영상을 생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결과물 가운데 좋은 장면을 골라내는 선별 작업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영화 초반 25분에 사용된 최종 253개의 장면을 만들기 위해 무려 16,181개의 비디오 클립을 생성했습니다. 최종 한 장면을 얻기 위해 평균 64개의 후보 영상을 만든 셈입니다. 제작비 구조도 기존 영화와 크게 달랐습니다. 전체 제작비 50만 달러 가운데 약 80%가 AI 연산 비용에 사용됐습니다. 배우와 촬영장, 대규모 제작 인력 대신 컴퓨팅 자원이 핵심 비용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개를 계기로 개인 창작자와 소규모 제작사도 대형 스튜디오 수준의 시각 효과와 대규모 장면 제작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영화 제작 기술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동시에 장편 AI 영상 제작 방식이 하나의 산업 표준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기업들이 북한 여성 노동자를 수십 명 단위로 고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대러 지원이 포탄과 미사일, 병력에 이어 러시아 후방 산업의 노동력 공급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기업들을 상대로 40명 단위의 북한 여성 작업조를 공급하겠다는 인력 알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컨베이어 생산과 식품 봉제업, 농장 등에 투입될 예정이며 제시된 임금은 시간당 480루블, 우리 돈 약 8,300원부터입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입니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해외에서 소득을 올리는 북한 노동자를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북한 노동자 고용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모스크바 인근 물류센터에서 북한 여성 수백 명이 근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북한의 해외 노동력이 건설과 벌목에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제조와 물류, 농업으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우크라이나전과 군 동원, 인구 감소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러시아와 외화 확보가 절실한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노동력뿐 아니라 122mm와 152mm 포탄, KN-23, KN-24 계열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공급해왔습니다. 2024년부터는 약 14,000에서 15,000명의 병력을 파견해 쿠르스크 지역에서 실제 전투에도 참여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북한군 최대 5만 명이 추가 배치될 가능성까지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지원은 북한의 외화 사정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북한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무기 판매, 병력 파견, 해외 노동, 교역 등을 통해 최대 220억 달러, 약 31조 원의 해외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돈뿐 아니라 현대전의 실전 경험까지 축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드론과 전자전, 포병 화력, 분산 기동을 직접 경험한 병력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실전에서 확보한 미사일 운용 데이터까지 무기 개량에 활용된다면 북한군의 전투력은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경제 협력을 넘어 한반도 안보 지형까지 흔드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